준혁아, 이게 사돈이야? 동네 경비 아저씨를 데려온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정식 집 안을 찢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멈췄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한번 닦으시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1초도 더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민정, 26살이에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고 중견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대리 3년 차입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야근하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주말에는 밀린 빨래를 돌리는 게 제 일상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가족은 아버지 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3기였고 석 달을 못 넘기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만 떨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우셨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요. 중학교 졸업식 날이 기억나요. 강당에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란히 왔어요.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저는 아버지 혼자 오셨습니다. 양복을 입으셨는데 넥타이를 잘못 매셔서 제가 강당 뒤편에서 고쳐드렸어요. 아버지는 민망하셨는지 야 됐다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와주신 것만으로 고등학교 입학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혼자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의 엄마는 안 왔네. 편모 가정인가 봐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느꼈습니다. 공기처럼 따라다니는 그 시선을 위축됐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틀림없이 위축됐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밥 먹었냐? 늦게 다니지 마라.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잡고 난 뒤에도요. 아버지, 저 월급 받잖아요.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 없이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생활비도 빠듯하실 텐데 작은 건설업체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지금은 연금이랑 모아두신 거로 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한번 그러셨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고 조금 모아둔 거 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가끔 저희 집 근처를 산책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선거리로 따져도 버스로 4정거장이에요. 일부러 멀리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아버지는 그냥 이러셨어요. 산책 코스가 그쪽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차가 없으세요. 평생 버스랑 지하철만 타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차는 뭐하러 사냐? 버스가 어딜 못 가냐? 그러시면서 주말에 저를 데리고 나가실 때도 버스를 타셨어요. 그래서 저도 차 없이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은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취업도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다시 쓰고 반복이었어요. 그게 자랑이냐고 물으시면 자랑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건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회사에서 가끔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선배들이 가벼운 술자리에서 던지는 말이에요.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매번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고요. 건설 쪽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아라는 반응이 돌아와요. 그 아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동정이에요. 동정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 프로젝트는 끝까지 책임지고 강민정은 일 잘한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정준혁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저희 회사가 신제품 론칭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회식에 지인을 한 명 데려왔습니다. 그게 준혁 씨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웃는 얼굴이 편안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남자한테 쉽게 마음을 안 여는 편이거든요. 26해 동안 그래왔습니다. 연애할 시간에 일을 더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다음날 점심때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제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강민정 씨랑 이야기한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이었어요.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한테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려줬어요. 주말에는 밥도 사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것. 그 감각이 낯설었거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준혁 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 JS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 하도급 전문이야.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화장품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건설이니 인테리어니 하는 세계는 생소했거든요. 근데 준혁 씨는 자기 회사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일궈서 직원 40명까지 키웠다. 하도급이지만 탄탄한 거래처가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청이 사명건설이야. 꽤 큰 건설사지. 덕분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사명건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낯선 회사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회사 이름 같은 건 관심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그 이름에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 이름을 몰랐으니까. 아버지가 건설 쪽에서 일하셨다는 것만 알았지 법인명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그러셨대요. 집에 오면 일 이야기 안 한다. 그게 우리 집 규칙이었습니다. 교제 3개월 차에 준혁 씨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기대는 당연한 거였고요.
걱정은 저 같은 사람이면 괜찮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네. 아버지 혼자 계시는 집안. 전세 사는 회사원. 저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겠어요? 제가 물었더니 준혁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알면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가 전화로 질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준혁 씨를 통해서요. 그 집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어머니는? 집은? 전세냐 자가냐? 대학은 어디 나왔어? 형제는? 한 번에 다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 마치 서류 심사를 하듯이 물어오셨어요. 준혁 씨가 제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꼼꼼하신 편이야. 이해해줘. 꼼꼼하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집안 간에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고요. 건설 쪽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와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좀 신경 쓰실 수도 있어. 신경 쓰신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시선이거든요. 엄마 없는 집에 아버지 혼자 키우네. 그 시선이 결혼이라는 문 앞에서 다시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근데 내가 잘 말씀드릴게. 준혁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때부터였어요. 준혁 씨의 말에 나중에가 붙기 시작한 게 그래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니까 집안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있잖아요.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제가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아버지가 위축될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더 잘났으면 상대방 집안이 저희 집안을 깔보지 못할 텐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랬습니다. 준혁 씨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니까 집안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그때는요. 처음 만난 자리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상견례 전에 가볍게 식사 한번 하자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랑 여동생이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대요. 정식 상견례 전 비공식 만남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댁 쪽에서 골랐어요. 서울 시내 호텔 뷔페였습니다. 1인당 7만 원짜리. 가격을 보고 잠깐 망설였어요. 제 한 달 점심값이거든요. 준혁 씨가 내가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마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일까? 가볍게 만난다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검증하려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준혁 씨가 편하게 오면 되라고 했으니까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금자 씨, 시누이 정수진 씨, 그리고 준혁 씨. 금자 씨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스티 로즈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금팔찌, 손에는 명품 가방. 뒤따라오는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에 귀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금자 씨의 눈이 움직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머리부터 구두 끝까지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1초 안에 평가가 끝났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거든요. 어머, 민정 씨? 반가워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근데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뷔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금자 씨가 음식을 받아오는 것 또한 기다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을 시작했어요. 마치 면접관처럼. 민정 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대학교 경영학과요. 금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살짝이요. 아주 살짝. 근데 그 고개의 각도를 저는 정확히 읽었어요. 명문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학비는 누가 대줬어요?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동정이었어요. 또 동정. 입으로는 고생했다고 하면서 눈으로는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며? 그럼 집안일은 누가 가르쳐 줬어? 그 질문에서 잠깐 멈췄어요. 집안일을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혼자 배웠어요. 14살부터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 또 동정이 돌아올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아서 했어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진 씨를 힐끗 봤어요. 수진 씨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뜻은 아니었어요. 식사 중간에 수진 씨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금자 씨도 따라 일어나셨어요. 나도 잠깐 하시면서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혁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어머니가 원래 좀 꼼꼼하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준혁 씨를 통해 들은 건데 수진 씨가 화장실에서 금자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그 집 아버지 SNS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나와. 회사도 검색이 안 돼. 그냥 평범한 노인 같아.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만나기 전부터.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다면서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숨이 막혔어요. 회사 이름. 아버지 회사 이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아버지가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건설 쪽에서 일하셨다가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잘 몰라요. 아버지가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안 하셔서. 수진 씨가 눈을 금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맞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금자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회사 이름도 모르는 딸이 어디 있어. 비웃는 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도 모르는 제가요. 근데 동시에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금자 씨가 아들을 돌아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준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를 위해 해준 말이라고는 달랑 그 한 문장. 그마저도 금자 씨 앞에서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차를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신 거야. 상견례 때는 괜찮아질 거야. 네, 괜찮아질 거라는 말. 그때 이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 좀 부족한 집안. 귀로 듣지 않아도 눈으로 읽히는 말들이었어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야 뭐
그런 시선에 단련된 사람이니까. 근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참을 수 있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까지 그 자리에 앉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버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혼자 된장국을 끓여 드시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 설거지까지 직접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세요. 1시간쯤. 돌아오시면 신문을 읽으시고 가끔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한 모 사오시는 게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옷은 늘 같았습니다. 바랜 점퍼, 편한 면바지, 잘 다른 운동화. 시계도 안 차시고 액세서리 같은 건 평생 하신 적이 없어요. 커피도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를 사드셨습니다. 조용하고 검소하고 혼자. 그게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고들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13살 이전의 아버지 기억이 흐릿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어머니 장례 이후로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안 드시게 된 건 확실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가끔 저녁에 소주 한 잔 하셨다는데 그 뒤로는 한 방울도 안 드셨어요. 이유를 여쭤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걸 왜 마셔? 그게 답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 안 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없이 사시는 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말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긴 말은 그게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짧았어요. 밥 먹어라. 잘 다녀와라. 응, 그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심한 분이냐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고등학교 때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평소에 양복을 절대 안 입으시는 분이 넥타이까지 매고 오셨는데 넥타이를 잘못 매셔서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교실 밖 복도에서 고쳐드렸어요. 그때 아버지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민망해 하시면서도 눈은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제 자리가 어딘지, 제 친구들은 어떤 애들인지 살피시는 거였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그게 아버지의 관심이었어요. 말 대신 발로 오시는 분. 아버지가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특이한 건 맞아요. 보통 가장이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그러셨대요. 외삼촌이 한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원래 그래. 집에 오면 일 이야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도 남편 회사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저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건설 쪽에서 일하셨다는 것. 한때 작은 업체를 운영하셨다는 것. 5년 전쯤 은퇴하셨다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고 그 이상을 물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른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 집 규칙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긴 해요. 작년에 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전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한쪽 빼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이 사장, 그거는 내가 직접 봐야 해. 이 사장? 그건? 고개를 돌렸는데 아버지가 베란다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다시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아버지 지인이랑 통화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이 사장이 누군지, 그 건이 뭔지 물어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또 하나,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적었어요. 전 학기보다 150만 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전화했더니 교내 장학금이 추가 적용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성적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 거겠지 싶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학기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명절에 아버지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에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방이에요. 책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 책장에 건설 관련 서적이 꽂혀 있었어요. 두꺼운 법규집, 시공관리책, 도면 관련 서적.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일하시던 때 책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장 한쪽에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어머니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여보, 민정이 잘 부탁해요. 목이 메었어요. 그 종이를 만지지 못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혼자서 버텨오신 건지 저는 그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낀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 어디냐? 한정식 집이에요. 서울 시내 쪽이요. 아버지 편하게 오세요. 차려입고 안 오셔도 되고 돈 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새 옷 사지 마시라고. 아버지 형편에 부담이 될까봐. 알았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민정아. 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뭘로 사람을 보는지 금방 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가서 보면 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가끔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혼잣말 같은 거요. 저는 네,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이 뜬금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신 뒤에 방에 들어가셔서 옷장을 여셨대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옷장에서 넥타이를 꺼내셨대요. 검정 넥타이. 어머니 장례식 때 매셨던 거. 그걸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점퍼를 집어드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뭘로 사람을 보는지 아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셨던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알면서도 가셨어요. 있는 그대로, 평소 차림 그대로. 아버지는 그날도 버스를 타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그게 그냥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장 전 그 호텔 뷔페 자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자 씨의 눈빛, 수진 씨의 비웃음,
준혁 씨의 침묵.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라이트 그레이 원피스를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 보여야 했어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장소는 서울 시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골랐어요. 1인당 8만 원짜리 코스.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상견례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먼저 도착한 건 시댁 쪽이었어요. 한정식집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4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금자 씨는 저번보다 더 차려입으셨어요. 짙은 베이지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금팔찌. 한수 씨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셨고 준혁 씨도 양복이었습니다. 수진 씨까지 동석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차림을 아시잖아요. 바렌 네이비 바람막이에 그레이 티셔츠, 다크 카키 면바지, 운동화. 평소 그대로였어요. 넥타이는 안 매셨습니다. 장례식 때 넥타이를 다시 넣으신 거 그때는 몰랐지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금자 씨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점퍼, 면바지, 운동화, 시계 없는 손목. 1초 만에 스캔이 끝났어요. 입꼬리가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번 호텔 뷔페 때와 똑같은 각도로. 수진 씨가 창밖을 슬쩍 보더니 금자 씨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나중에 안 건데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사돈 어른 버스 타고 오셨어.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 어른 반갑습니다. 금자 씨가 인사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셨어요. 대놓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첫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사돈 어른, 멀리서 오셨어요? 차를 안 가지고 오셨나 봐요.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버스가 편해서요. 금자 씨 입꼬리가 한번 실룩했습니다. 한수 씨가 이어서 물었어요. 사돈 어른은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건설 쪽에 좀 있었습니다. 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아, 현장에 계셨나 보군요. 현장? 그 말에 담긴 뉘앙스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한수 씨는 아버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드시고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 코스가 하나둘 놓이는데 금자 씨가 젓가락도 안 드시고 본론을 꺼내셨어요. 민정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결혼하면 살림은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전세라며? 네, 저희가 따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에요. 따로? 돈은 있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비꼬는 거였어요. 수진 씨가 옆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준혁 씨가 수진아, 가만히 있어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금자 씨가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집안이에요. 준혁이가 장남이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아이예요. 한수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집안 간에 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격.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이. 금자 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돈댁은 돌아가신 분 이야기 빼면 솔직히 뭐가 있으세요? 숨이 멎었어요. 돌아가신 분.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돌아가신 분 이야기 빼면 뭐가 있냐고.
그 말이 날아와서 가슴 한복판에 꽂혔어요. 어머님,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테이블 밑에서 아버지의 손이 제 손등을 가볍게 누르셨어요. 괜찮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가 준혁 씨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이게 사돈이야? 동네 경비 아저씨를 데려온 거 아니야. 한정식집이 조용해졌어요.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개인실이었지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복도에 있던 다른 손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비 아저씨, 아버지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버스 타고 온 제 아버지를 동네 경비 아저씨라고. 금자 씨가 멈추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이 행색으로 상견례에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버스를 타고 오시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천천히 냅킨으로 입을 한번 닦으셨어요. 그리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차분했어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3초가 3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어머니를 말리나? 아버지를 감싸나? 일어서나? 뭐라도 하나?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나중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중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 제가 모욕당하든 아버지가 모욕당하든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보는 사람. 저한테 필요한 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근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님, 금자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 경비 아저씨처럼 보이셨나 보죠. 경비 아저씨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금자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자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제 아버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힘을 줬어요.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금자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수 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테이블을 보지 않았어요. 수진 씨의 표정도 준혁 씨의 숙인 고개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양복 입은 한수 씨보다 넥타이 맨 준혁 씨보다 바랜 점퍼 입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가장 컸습니다. 아버지가 금자 씨와 한수 씨를 바라보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에 무게가 있었어요. 사돈 어른. 금자 씨와 한수 씨가 멈췄습니다. 사람값은 타고 온 차로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한 박자 쉬셨어요. 오늘 그걸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저도 따라 돌아섰습니다. 한정식집 개인실 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금자 씨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정식 집 앞 인도에 서니까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기분은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셨어요. 잘했다. 그 두 글자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드린다고 해놓고 아버지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대견하지. 아버지는 안 우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셨어요. 근데 저를 토닥이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저희가 나온 뒤의 일은 나중에 준혁 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금자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대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수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됐어. 안 된 게 다행이야. 저런 집안이랑은. 수진 씨가 맞장구를 쳤대요. 그러니까요. 버스 타고 오는 사돈이 어딨어. 준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자리에서도 그 뒤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상견례 다음 날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동네 경비 아저씨를 데려온 거 아니야. 그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던 그 3초의 침묵. 그게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된장국 한 그릇 비운 자리가 식탁에 남아 있었고 설거지까지 이미 끝내신 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왔냐? 회사 안 가도 되냐? 일요일이에요, 아버지. 아, 그래.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요일도 헷갈리실 만큼 평범한 일상 속에 계셨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경비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 맞나 싶었어요. 저는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 때문에 죄송해요. 뭐가? 좋은 자리 만들어 드린다고 해놓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담담하셨어요. 화가 나 계신 것 같지도 상처받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속에 뭐가 있든 밖으로 안 내보이시는 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TV에서 날씨 예보가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다른 뉴스가 시작되고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TV를 끄셨습니다. 민정아. 네. 아버지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셨어요. 첫 번째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위쪽에 회사명이 적혀 있었어요. 삼영건설 주식회사.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함이었어요. 아주 깔끔한 명함. 글씨가 심플했습니다. 삼영건설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강석준.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명건설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은 좀 컸다. 좀 컸다. 그 말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넘겨봤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길 때마다 다른 주소가 나왔어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9채.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건물 9채. 법인 지분. 합치면 좀 된다. 좀 된다. 등기부등본을 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이러신 적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있고 조금 모아둔 거 있다고. 조금 모아둔 거. 그게 이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찻잔을 한 모금 드시고 내려놓으셨어요. 말해서 뭐하게. 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버지한테는 그게 재산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 그게 재산이라고. 빌딩 9채보다 법인 지분보다 800억이라는 숫자보다 딸이 혼자 일어서는 것이 재산이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울긴. 밥이나 먹어. 아버지는 그러시면서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여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사명건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말. 원청이 사명건설이야. 꽤 큰 건설사지. 덕분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명건설이면 준혁 씨 아버지 회사 원청이. 아버지가 부엌에서 돌아오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집 사업이 우리 하도급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걸 아시면서 어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갔지. 네. 그 사람들이 뭘로 사람을 보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로 하신 말씀이 돌아왔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뭘로 사람을 보는지 금방 안다.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버스를 타고 점퍼를 입고 있는 그대로 가셨던 건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정한수 씨, 예비 시아버지, JS 인테리어 대표이사, 그 사람한테 일이 터졌어요. 상견례 3일 뒤가 사명건설과의 정기 실무 미팅 날이었대요. 한수 씨가 매 분기마다 사명건설 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은 사명건설 실무 담당 김 부장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려는데 김 부장이 한마디 했대요. 정 사장님, 요즘 회장님이 좀 불편해하시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한수 씨가 물었대요. 회장님? 회장님이 누군데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한수 씨는 사명건설 회장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 40명짜리 하도급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오너를 직접 대면할 일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항상 실무 담당 김 부장하고만 거래했어요. 김 부장이 대답했대요. 강석준 회장님이요. 이사회 의장이신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강석준. 한수 씨가 그 이름을 듣고 멈칫했대요. 강석준.
강석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대요. 삼형건설 강석준 회장. 사진은 안 나왔어요. 은둔형 운원이니까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름, 나이, 경력 전부 일치했습니다. 한수 씨 얼굴이 하얗게 됐대요. 금자 씨한테 물었대요. 여보, 그 사돈 어른 이름이 뭐였지? 강석준이라 했나? 왜? 큰일 났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재호 사장, 삼형건설 대표이사. 아버지가 경영을 맡기신 전문 경영인이에요. 아버지의 오랜 부하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수 씨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요. 정 사장님, 이재호입니다. 삼형건설이요. 한수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대요. 아, 네, 이 사장님. 회장님 지시로 전합니다. JS 인테리어와의 하도급 계약건 차기 분기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대요. 한수 씨가 전화기를 든 채로 주저앉았대요. 거실 소파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삼형건설은 JS 인테리어 연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원청이었어요. 그 계약이 재검토된다는 건 회사가 반토막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자 씨한테 말했대요. 당신 때문에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 뭐, 무슨 소리야? 그 버스 타고 온 사돈 어른이 삼형건설 회장이야. 금자 씨가 멈췄대요. 우리 회사 매출 65%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 사람이 원청 오너야. 뭐라고? 금자 씨 얼굴이 하얘졌대요. 거짓말이지? 그 점퍼 입은 양반이? 버스 타고 온 사람이? 거짓말이면 내가 왜 이러겠어. 삼형건설 이재호 사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고. 금자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대요. 그럼 그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회사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한수 씨가 소리를 질렀대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금자 씨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금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대요. 마치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날 밤 시댁집에서는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다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집 거실에서 아버지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파혼 이후로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12번 왔습니다. 전화 8번, 문자 4번. 저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13번째가 왔을 때 문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민정 씨,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셔. 사과하고 싶으시대. 한 번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사과. 그 단어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금자 씨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요. 경비 아저씨라고 했던 그 입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 씨한테. 준혁 씨, 민정 씨, 전화 받아줬구나. 뭐 때문에 사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응? 어머님이 사과하고 싶은 게 저한테예요? 아니면 삼형건설 회장님 딸한테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준혁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아, 사돈 쪽에서 집에 찾아왔다. 네, 아버지 집에요? 응, 지금 와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갔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준혁 씨가 알려줬겠죠. 한수 씨와 금자 씨가 직접 찾아간 거였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고급 선물 세트 2상자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과일 세트와 한우 세트, 리본까지 달린 백화점 포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금자 씨와 한수 씨가 맞은편 의자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금자 씨 얼굴을 봤어요. 상견례 때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투피스 대신 수수한 남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진주 목걸이도 금팔찌도 없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연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한수 씨는 정장이 아니라 점퍼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점퍼랑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금자 씨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사돈 어른, 그날 제가 크게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수 씨도 일어나서 허리를 굽혔어요. 사돈 어른, 제가 참 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그 2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들어오시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오시죠라고 하신 건 아버지 나름의 여유였을 겁니다. 차를 내어주셨어요. 현미차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는 거. 거실이 조용했어요. 금자 씨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이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눈이 멀었지요.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드셨어요. 사돈 어른. 금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천천히. 상견례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던 것과 같은 속도로. 제가 사명건설 회장이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안 오셨을 겁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금자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 본 건 버스 타고 온 늙은이였고 지금 보시는 건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한 박자 쉬셨어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사돈 어른 눈입니다. 금자 씨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수 씨가 옆에서 끼어들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살짝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결혼은 제 딸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제 딸이 혼자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금자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한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차가 식기 전에 드시고 가세요. 그러시고는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금자 씨와 한수 씨는 10분쯤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금자 씨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근데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며칠 뒤 준혁 씨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준혁 씨는 수염이 좀 자라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민정 씨, 내가 잘못했어.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해서 그날 일어서야 했는데 민정 씨 아버님한테도 민정 씨한테도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하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진심이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준혁 씨, 응. 저는 준혁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혁 씨 눈에 기대가 스쳤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건 밥그릇만 보고 있었잖아요. 준혁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그때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한 호흡 쉬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요. 테이블 위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밥그릇을 보던 것과 같은 자세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분 만나세요. 진심이에요.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근데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눈물이 나는 건지 빗물이 흐르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끝난 거구나. 준혁 씨와의 관계도 시댁이라 부를 뻔했던 그 사람들과의 인연도 끝났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삼형건설이 JS 인테리어와의 차기 분기 하도급 계약을 축소 통보했대요. 전면 중단은 아니었지만 물량이 40% 줄었대요. JS 인테리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한수 씨가 다른 원청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삼형건설 물량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25년간 한 곳에 기대서 사업을 해온 대가였어요. 금자 씨가 집에서 난리를 쳤대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인사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한수 씨가 받아쳤대요. 인사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금자 씨가 소리를 질렀대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당신도 거기 앉아서 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한수 씨가 말문이 막혔대요. 맞는 말이었으니까. 한수 씨도 그 자리에서 지방 간에 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라고 했습니다. 방관한 게 아니라 동조한 거였어요. 둘 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돈과 옷으로 보는 눈. 그 눈이 자기들을 삼킨 거예요. 수진 씨는 SNS에 요즘 좀 힘든 시기라는 글을 올렸대요. 뭐가 힘든 건지는 안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준혁 씨가 아니라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딱히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요. 속이 시원하다거나 그것 봐라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밥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두 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저와 아버지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말고요. 마음의 거리. 파혼 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민정아, 밥 먹었냐? 네,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일요일에 시간 되면 한번 와라. 아버지가 갈비를 사뒀다. 갈비요. 아버지가 저한테 밥을 하자고 먼저 말씀하신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6해 동안 처음이었어요. 그 일요일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갈비를 재워 놓으셨더라고요. 양념이 좀 짰어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 뒤로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밥을 하시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같이 TV를 보고
동네를 산책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26년 동안 없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도 바뀌었어요. 퇴사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를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면 계열사 중에 인테리어 브랜드가 하나 있다. 마케팅 쪽에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회장님 딸이라서 들어왔구나. 그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또 그 시선, 평생 따라다니는 시선. 아버지가 제 표정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싫으면 다른 데 가도 된다. 아버지가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어디서 일하든 내 능력이야. 그건 아버지 회사든 남의 회사든 마찬가지다. 그 말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면건설 계열사 사면리빙에 마케팅 담당으로 입사했어요. 면접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면접관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이력서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쌓은 경력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첫 출근 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출근했어요. 그래. 밥 잘 챙겨 먹어라.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축하한다는 말도 잘하라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밥 챙겨 먹으라고. 근데 나중에 사면리빙 팀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입사 첫날 오전에 회장님 그러니까 아버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신입 강민정 대리한테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대하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웃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아버지다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건데 계란말이가 한쪽이 좀 타 있었어요. 저는 탄 쪽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날 상견례에 왜 평소 차림으로 가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같이 갔겠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건. 근데 나 혼자잖아. 있는 그대로 가야 그 사람들이 진짜를 보여주지. 처음부터 확인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아니다. 확인이지.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앉아서.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울긴. 밥이나 더 먹어. 눈물을 삼켰어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짰어요. 근데 삼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진짜로 차가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기사 딸린 차가 있긴 한데 버스가 편해. 어디든 가지. 진짜 아버지답다. 아버지가 고개를 한번 갸웃하시고는 다시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네,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아버지 거다.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네, 그 집 관리사무소한테 말해뒀다. 월세 안 올리고 있었어. 아버지, 그게 무슨. 전세금도 내가 다 모은 줄 알지? 절반은 아버지가 부동산 통해서 넣은 거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구했다고 생각했던 전세 아파트. 그 건물이 아버지 거였고 보증금 절반도 아버지가 넣으신 거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이제니까 말하지. 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해낸 줄 아는 게 좋았어. 실제로 혼자 해낸 거고. 아버지, 그건 혼자 해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등록금도 말해야겠냐? 네. 대학교 때 장학금.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금 내서 만든 거다. 내 이름으로. 숟가락을 놓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줄어든 등록금. 학교에서 교내 장학금이 추가 적용됐다고 했던 것.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나 줄일 수 있다고 기뻐했었어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전부 아버지였어요. 그걸 왜 지금이니까 말하지. 내가 혼자 해낸 줄 아는 게 좋았어. 아버지가 반복하셨어요. 같은 말을. 실제로 혼자 해낸 거고, 전부 혼자 해낸 줄 알았습니다. 장학금도 제 성적 덕분인 줄 알았고, 전세 아파트도 제 저축 덕분인 줄 알았고, 아버지한테 폐 안 끼치고 산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림자처럼 뒤에 계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절대 티를 내지 않으면서 딸이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손을 뻗고 계셨어요. 26년 동안 울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계란말이를 제 밥그릇 위에 하나 올려놓으시고 본인은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드니까 아버지가 TV를 켜셨더라고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리모컨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이야기는 짧게 할게요. 준혁 씨는 다른 분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지인이 전해줬습니다. 담담했어요. 미워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한수 씨는 사명건설 외에 다른 원청을 확보하면서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규모는 줄었대요. 직원 40명에서 25명으로. 금자 씨 이야기는 좀 씁쓸했어요. 동네 모임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했다가 아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사명건설 회장이래 하니까 얼굴이 굳어졌대요. 그 뒤로 동네 모임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됐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뿌린 거니까요. 일요일 저녁이에요. 아버지와 동네를 나란히 산책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옆을 지나는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발엔 네이비 바람막이, 편한 면바지, 다른 운동화, 시계 없는 손목.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점퍼 입고 버스 타고 된장찌개 끓여 드시고 말수 적고. 달라진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검소한 게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버스를 타시는 게, 편의점 커피를 드시는 게, 낡은 점퍼를 입으시는 게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빌딩 9채를 가지고도 버스를 타시고 800억 자산이 있으면서도 편의점 커피를 드시고 기사 딸린 차가 있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걸으시는 것. 딸이 혼자 해냈다고 믿게 해주려고 26년을 그림자로 사신 것.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격이었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아버지가 슬며시 보폭을 줄이셨어요. 제 걸음에 맞추시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늘 제 속도에 맞춰 걸으시는 분이었어요. 말로 안 하셨을 뿐. 아버지, 왜? 같이 걸어서 좋아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아버지한테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다른 사람의 100마디보다 많은 거니까요.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선선했습니다. 아버지의 점퍼 자락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걸으면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도 결혼을 안 해도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는 괜찮겠다. 물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겠죠. 근데 그때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일어서는 사람. 나중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일어서는 사람. 아버지처럼 사람의 가치는 타고 온 차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그 사람의 격입니다.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아버지의 격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분과 나란히 걸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